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조국 장관이 조국 혁신당 만든다라고 움직임이 있었을 때 다들 우려하고 사실 민주당이랑 선을 그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힘들게 건너왔는데 또 조국이 등장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 흐려진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여론조사 꽃부터 시작해서 생각 외로 굉장히 선전하는데 이게 몇 주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고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돼서 범민주진영에 그럼 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될 것이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뽑은 유권자들이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처럼 자녀 문제가 또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공정하지 못한 룰이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고 공정하지 못한 잣대가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이 조국 전 장관이었고 이분이 아무튼 검찰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좀 센 공격수라고 이제 판단한 민주당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이제 연합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유권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댐 말고 보혜 역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내릴 때 취소할 수 있는 보혜 역할을 조국 전 장관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반면에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 한 15%에서 한 20% 정도 늘 있어 왔는데 개혁신당이 담아내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가 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 쪽으로 분명히 언더독 효과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고 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처벌을 받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언더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분노의 투표도 하지만 또 동정 투표도 있거든요. 분명히 동정심에 의한 캠페인을 또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애초에 잠재돼 있던 지지율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ARS 조사에서는 지금 대부분 20%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일반적인 정당 지지도 문항에서는 작게 나왔어요. 근데 비례정당 어차피 지역구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례정당 문항에만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거기서는 지금 대체로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20%대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는 지지율을 아마 다 담아내고 투표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효과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이제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정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지율을 합산을 해도 그 숫자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난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 근데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유실 부분에서 이제 돌아오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1,600만 표에서 1,700만 표로 갈 수 있는 인물이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언론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다만 그게 아니라 총선이라는 건 대선보다 훨씬 더 어쨌든 투표율도 낮고 주목도 이게 득표율 낮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표를 다 가져오면 뭐 지역구 판세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의 도움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만 보면 확실히 있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하면 이제 민주당의 기대는 이런 거였죠. 정권 심판론의 구도 속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선거를 간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어쨌든 1,600만 표 이상 이재명 후보로 득표를 했던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한 이제 말하자면 분석이었을 텐데 접근이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구도가 좀 깨졌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실점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부분의 구도가 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애초 뭐였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윤석열과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구도가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살렸어야 되는 구도인데 이제 그게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동력을 좀 잃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무당층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부동층이 지금 핵심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 122석이나 되는 굉장히 큰 표수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아직까지도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무당층이 아직도 마음을 못 잡은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은 많이 집결해 있다. 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가 서울과 인천, 경기만 따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서울하고 경기 쪽에서 뭐 정부 심판론, 정부 지원론이 이렇게 갈리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래는 정부 심판론이 한 50%에서 55% 나왔고 정부 지원론이 35에서 40 정도 나왔는데 예.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 이제 경선 컨벤션 효과 때문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정부 지원론도 많이 이제 늘어나서. 그런데 이제 개별 지역구 여론조사를 하는 곳들을 보면은 대체로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 현역 의원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응답층이라든지 아니면 응답을 했는데 무당층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2030의 이제 폰포비아 아까 말씀드린 전화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 이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2030 세대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표심을 잘 얘기 안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론이냐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이 사실 강도가 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금 샤이 표심이 일반적인 전국조사에서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서 무당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실제 후보를 상정해 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뭐 가령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또 마포을에서는 정청래,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그 후보를 상정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또 투쟁력이 강한 분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근 50%에 근접한 리얼미터 기준으로 47.5%이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민생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뭐 외교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공약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잠시 어떤 최면 효과라든지 마취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에 좀 힘을 실려질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김한 기자님 이게 한겨레에서 한 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 8일하고 9일 사이에 저는 꽤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부동층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많다라고 계속 관측이 됐었었는데 아예 서울하고 인천, 경기를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이렇게 좀 경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부 심판론이 47% 그리고 네. 정부 지원론도 48% 팽팽하다. 네. 반반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인천만 봐도 56%가 심판론, 38%가 지원론. 거의 뭐 10% 이상 차이가 나고 경기도도 57%가 심판론, 37%가 지원론 이렇게 해서 인천이나 경기 쪽은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앞서는 걸로 네. 조사가 됐죠. 그럼 이거는 서울 쪽이 좀 더 부동층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서울- 분석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판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읽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의대정원 이슈가 맨 앞에 있는 상황에서 네. 정부 지원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만약 근데 지금 이슈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네. 최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제일 앞선의 이슈였다면 정부 지원론이 뭐 이렇게까지 높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국면의 효과가 좀 있다, 이슈의 효과가 좀 요건 있다고 한 며칠 전에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서울에서 완전히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뒀는데 그렇죠. 그런 결과를 지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좀 숫자로 확인되는 것 같고 경기도는 뭐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를 보이는데 그 구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으로 가보면 지역 구별로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경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읽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조사에서도 하나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수도권에서 제3지대, 특히 개혁신당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개혁신당이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거는 뭐 조국 혁신당
혁신당이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분당의 결과라고 분당? 네. 기본적으로 이 제3지대가 제3지대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당에서 뭔가 말하자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이제 구도를 못 깼고 서울에 그럴싸한 인물을 사실 내지 못했고 뭐 금태섭 전 의원 정도가 출마를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어떤 뭐 바람을 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로 출마했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목소리 오늘 계속 잠기네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콘텐츠가 있다, 관심을 가져줄 만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 제3지대나 새로운 인물은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점에서의 어떤 그 기대가 있어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기대 같은 것들이 뭐 분당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유의미한 세력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예.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소극적 연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례는 따로 가고 지역구만 동일 번호로 연대하는, 그러다 갑자기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뭐 의석을 좀 가져가고 비례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놓친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는 사실 all or nothing이잖아요. 예, 그렇죠. 승자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미래가 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조국혁신당처럼 비례정당의 그러니까 일종의 낙수 효과 이거를 좀 노리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역구까지 이제 뭐 가져가려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수도권으로 나가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과욕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러나 개혁신당은 지금 한 3%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예, 비례에서 뭐 그렇습니다. 일부 의석은 가져가지 않을까 이준석 싶습니다. 대표가 예. 경기 남부권으로 가면서 사실 전국적 주목도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전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아쉬움이 좀 있네요. 뭐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다고 할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한편 이준석 대표는 뭐 또 이렇게, 썼던 때가 예. 있었는데 이제 경기 남부로 가면서 그게 확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까지 포괄하는 선거 전략을 짜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공중전환할 수 있는 데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선택이 되지 않으면서 또 확 이제 볼륨이 줄어든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여러 의견 주고 계신데요. 아트필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이 흡수한 걸로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네, 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민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이택수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격전지 5곳 한번 네. 살펴보면 언론사들이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중도층에서 앞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상이다. 이런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5곳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역 의원에게 국민의힘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죠, 그죠? 지금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서울 마포을, 정창래 대 함은경, 그리고 서울 광진을, 고민정 대 오신환, 부산 국갑, 전재수 대 서병수, 그리고 경기 수원병, 김영진 대 박문규. 지금 하늘에 쫙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은 10% 이상 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외로 다 민주당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민주당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중도층 표심을 얻지 못한 게 패인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죠. 중도층은 평상시에는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본인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학업에 있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또 역할에 관심이 있다. 선거 때 잠깐 관심을 갖는 건데 중도층은 사실 지역구에 갑자기 온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라든지 또 갑툭튀 후보에 대해서 사실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룰에 의해서 뭐 일부 후보를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해서 갑툭튀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본선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 어떤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투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온 후보 사실 인천 계양에서는 원희룡 후보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워낙 중앙에서는 알려진 분이지만 또 부산 북갑에서도 서병수 시장을 많이 알죠. 근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과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후보한테 패배했던 것처럼 지역구 사정은 좀 다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는 돌려막기라든지 갑툭튀 후보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정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만만하게 보고 공천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택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이런 건 있죠. 현역이 확실히 인지도가 높죠,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현역들이 이제 약간 프리미엄을 갖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캠페인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도 역시도 큰 구도에서 놓고 보면 정청래 대 함은경에서 하면 마포 그 주민들은 함은경을 잘 모르죠. 근데 이 구도가 결국엔 정청래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축이 되는 의원을 국민의힘이 꺾어야 된다라는 결집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물 경쟁력 플러스 그 구도의 힘으로 이제 말하자면 선거가 접전으로 가는 건데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렇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